이명욱 변호사님, 우리 변호사님면서 아까 소개 좀 더 됐는데요. 지방자치 도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이명욱 변호사님 오늘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법적인 관점에서 이제 사안을 검토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소 비법적인 행정학적인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니까 또 새로운 시각이 보이고 그래서 참 아주 의미 있게 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 10페이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요. 이 이제 행정소법 제1조가 보면은 행정처의 위법한 처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됐을 때 그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 이게 행정소송법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전통적으로 이 행정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권력 주체, 옛날에 이제 국왕이었습니다. 국왕이 유럽의 일원이죠. 행정법이 성립된 그 과정을 보면은 국왕이 자기 일을 하면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거를 다투는 게 이제 공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어떻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국왕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면 된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서로 알아서 살 때 나한테 불필요하게 간섭을 하면 내가 대학에서 싸우겠다 이거거든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은 그때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행정법에. 그게 이제 현대 행정에서는 어떻게 오냐면은 기본적으로 행정 내부의 일은 행정 내부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나에게 공격이 올 때만, 즉 나에게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올 때만 나는 싸우겠다. 그 이외에는 서로 따로 살자. 각자 도생이나 이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정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의 적합성, 이걸 미리 보면은 행정의 장통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공익이다. 근데 그 공익을 잘 실현하느냐는 개인이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공권력과 개인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권력이 잘하고 있느냐, 행정 목적을 잘 추구하고 있느냐, 이 도시계획 시설 용지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는 그쪽이 다를 못한 일이죠. 나는 간섭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누가 하느냐? 실제로는 감독기관이 해야 되는 거죠. 감독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상급 행정청이라든가 감사원 여기서 이제 하는 거고, 그건 그렇게 해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아주 나한테 피해가 올 때만 그거를 이제 싸우겠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행정의 내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대표이사가 잘못하면 이 배임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은 주식으로 치면은 배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사법관계에서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그냥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근데 정작 주식회사보다 더 중요한 공익의 수호자가 그 공익을 저버리고 배임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고 특질이 아닌가. 그걸 이제 아까 이정욱 박사님께서는 목적의 적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 이 사건의 특징이 있고, 또 그래서 떠낸 행정소송법이라든가 재량통제 이론이라든가 또 계획재량 이론으로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또는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는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오늘 박사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그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한번 가져오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다음은 우리 강대섭 토론자님께서, 강대섭 박사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5페이지 아닙니까? 노태우 정부 때 주택 구조 200만 호를 타개하기 위해서 5대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안양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었죠. 그래서 5개 신도시의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 정류장은 어떠한지,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재미있게 본 건 국토관리계획 경영 절차는 훌륭한 행정 절차인데 그 절차에 시가 변경 사유를 세 번째 줄에 적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 헌법 37조 규정과 관련해서 비례 원칙이 상당히 침해되었다는 그런 그 지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문화의 발전과, 요게 지금 키워드라고 봅니다.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문화의 발전과 주변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폐지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는 2040 한강변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할 때 사실 어떤 그 정책을 펴냐면 고층화시키고 비용도 또는 용도 지역을 정하지 않고 자율 용도 지역도 정하고, 특히 UAV라고 개인 자동차, 그러니까 어반 에어 모빌리티 UAM.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 항공기를 시대, 요즘에 그 드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UAM 도시의 정류장 설치,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 자동차, 개인 항공, 이런 그 도시 계획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서울이 이번에 작년 말에 변경된 2040 서울 도시 관리계획 변경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그 설치 영역은 사실은 고려 태종 왕건에 의해서 창건된 안양사의 이름에 연유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1941년 시흥군 서희면이 안양면으로 개청됐으니까 182년 동안 안양시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가 지금 20년 만에 뭔가를 주민들의 기반시설을 변경할 만큼 안양시가 급주된 도시가 아니거든요. 182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안양시의 도시입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설인데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기반시설, 그 다음에 교통시설, 그 중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중에서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우리 도시계획이 확정된 1992년부터 기껏해야 몇 년 됐습니까? 29년 만에 폐지한다. 이렇게 단결의 의견을 가지고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비례 원칙에서 상당히 이반됐다. 제가 한마디 더 하냐면 사실 도시는요, 우리 안양시처럼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연도 폐지는 비가역성이 상당히 큽니다. 한 번 없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은 대치를 하고자 할 때는 주민이나 전문가의 여론을 꼭 거쳐서
설치할 대체고지를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더 키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없이 앞으로 UAM과 같은 특히 플라잉카, PAU 이런 다양한 개인 교통수단이 도배할 때도 안양시가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그럴 때는 어디에다가 이러한 주민의 기반시설, 교통시설을 확보할 것인가. 그러한 대책 없이 전문가라든가 주민의 의견 반영 없이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습니까? 183년 된 우리 안양시가 29년 만에 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단결이고 전문가라든가 절차의 위법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안양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청회를 좀 거쳐서 공청회를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자면 공청회 자체를 안 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한 게 굉장히 잘못됐다. 다음은 우리 정봉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정보모입니다. 우선 발표자인 우리 이정국 박사님 블로그에 좀 많은 고생을 하셨겠구나 추측을 하면서 우선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게 안양시가 제1기 신도시계획에서 지적이 되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자동차 정류장이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변경하려면 전체적인 도시계획 자체를 또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정구 박사님께서 한 거는 이렇게 좀 미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그쪽에 수단이 미래 이런 걸 말하는데 원래 처음에 그 도시계획 결정할 때에 그거를 전체적인 틀을 변경하려면 그 틀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먼저 갖춰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을 한번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왕이 이제 자가용문화 지금 우리 장대석 박사님께 말씀드린 지정과 자가용문화 발전 주거지역 여건 변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중소도시 같은데 자동차 정류장이 발권 비용 6%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폐쇄가 되고 또 활용도가 좀 저하되는 통하면서 저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 안양시가 최근에 발표된 인구수 증가율이 16인가에서 6인가 7인가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는 이거는 시빌 미니멈 차원에서 국민복지 차원에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셔널 미니멈도 있지만 시빌 미니멈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좀 들여다봐서 이거를 좀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연역을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경고라는 회사 샀을 때 안 된 거는 아까 자경문화가 주변지 여건 변화고 2%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살고 있는 평택에도 송탄 버스들인데 그런 사람이 폐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에 엠버스 도입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엠버스가 이제 생겨나가지고 이제 좀 시민들이 좀 편하게 됐어요. 저도 오늘 엠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2017년에 다시 하고 바로 불과 계약을 하고 2년도 채 안 돼서 이게 150%에서 800%로 그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미리 통정한 거 아니냐. 너무 의심스러운 사례인데 나중에 또 우리 박사님께서 발표자께서 또 거기에 보니까 그게 회사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저건설이라는 게.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정황상 의심이 좀
들어맞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 대체부지, 네 번째 대체부지 관련 어떤 창주 같은 경우도 이런 유사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하 1, 2층은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남겨놓고 위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개발하면서 조금 논란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것도 특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어떤 행정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성남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특혜성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자연복지를 주고 4단계만 올리니까 이게 다 특혜다. 그럼 뭐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나.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불려다니고 압수수색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빌미니멈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발표적인 사람은 대체부가 당연히 확보가 대체가 되니까 그 상태를 끊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무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저도 좀 주세요. 네, 우리 장혁주 박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종국 박사 회장님이 단연간의 연구 능력, 연구 결과와 이렇게 한 번에 책으로 나오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안양 시민의 억울한 사정과 입장을 대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의 공공이익이 이걸 공공이익을 침해한 결과를 어떻게 환수할 건가, 이것을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국 박사 회장님은 주로 이제 안양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과 사익을 현명하는 점에 있어서 행정 절차적이나 행정 목적성이나 이런 게 위반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을 다시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이제 정관 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반대 쪽에 있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또 어떤 할 말이 있을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 땅을 놓고 공매 예전가에 2배 가까운 금액에 사가지고 1년 동안 규제에 묶여가지고 개발도 못하고 있고, 또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나서가지고 조금 힘들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 평가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차원에서 이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제 2페이지에 있는 공공이익 등의 환수평가 개념들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끝친 부분이 있거든요. 우상향으로 뒤끝친 부분이 공공이익 개념입니다. 처음에 지금 기준 시점 현재, 지금 현재의 제조다 원가가 예를 들면 이제로 가면 이 원은 뭐죠? 여기서 취득 가격에서 새로 개발 전 지금 현재 같이 하는 건데, 취득 당시의 적정 가격과 지금 현재의 적정 가격, 이 원의 차액이 생긴 부분을 공공이익으로 보고, 이 공공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야 되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이종국 박사님이 해놓은 그 페이지 198페이지, 또 100페이지, 103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그 감정평가를 할 때 무슨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종전토지와 종목토지의 가격만 가지고 그냥 비교 방식에 의해서 어떤 그냥 나오는 대로만 하지 않았나 해서 이 감정 자체가 조금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감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는 그 공공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행정 목적을 위해 만든 토지의 해임 규제가 사회와 변화의 발전에 의해서 필요가 없게 됐다면 이 공공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환수시켜야 되냐. 저는 그 비율을 한 30%에서 7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하되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로 그 3페이지에 있는 대로 그 정도로 하고 산식은 그 공공이익의 환수평가 방법 산식대로 이렇게 종전평가 금액에서 취득가액이랑 좀 비용을 빼서 나오는 공공이익의 적정한 비율을 당근 평가사와 또 여러 그 주변 정황을 고려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개발이익의 배제평가입니다. 지금 우리 법체계가 개발이익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때 전에는 그 종전평가 금액과 종목평가 금액을 평가를 해도록 했는데 지금은 개별공 시지가만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토지주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줘가지고 새로운 갈등의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개발국 부담금 제도도 종전처럼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종전평가와 종목평가만 해서 그 차액이 공공 기여금이 30%다 이렇게 정도 해서 했는데 거기만 그치지 말고 공공이익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낙찰가, 예를 들면 낙찰가 취득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 중전 평가 금액의 그 차액도 환수를 해야 된다. 환수를 해야 되면 평가를 하니까 종류로 나눠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 나온 공공이익과 개발이익을 안양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안양 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좀 서로 타협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찾아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종국 박사님 얘기한 안양 시민의 교통권 침해로 인한 대중교통권 가치가 2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좀 주관적이지 않나. 또 미실현 일이라서 이거는 생기지도 않은 일이라 어떻게 나눠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가 갖고 있는 토지 수익이 얼마이냐, 실현 가능 이익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저희의 배를 가르지 말고 저희가 알을 낳게 해서 토지주가 의욕을 갖고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고 50층 정도의 개발 사업은 이제 보편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홍콩도 스카이라인이 평균이 50층이라는데 토지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개발하도록 허용을 해주되 공공이익과 개발이익은 새로운 감정 평가를 통해서 환수해가지고 안양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눠주는 거를 좀 연구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추구하자.
예를 들면 4페이지 있습니다. 저기에 그 다양한 갈등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 정치적 해결 방법은 결론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사법적 해결 방법도 사법부 입장에서 이거를 토지주와 그 안양 시민과의 갈등을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는 쉽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목적의 정당성을까지 따진다는 것은 좀 주관적이라서 잘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행정기관은 그 가치를 추구하고 뭔가 일을 해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행정기관도 있지만 어떤 기관은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보수적으로 규제 의무가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물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토지 갈등 해결 전문가로서 감정평가사가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서 이거는 그 공공이익 평가와 개발이익 평가를 두 개를 다시 감정 평가를 해서 어떤 그 무난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법원이나 재판장님한테도 좀 부담을 덜어드릴 것 같고요. 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 안양 터미널뿐 아니라 대장동이나 백설동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문제도 어떤 해결의 신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평가사들이 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또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주 박사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여쭤보죠. 다음은 이제 한극재 박사님입니다. 전공이 환경행정법학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장 밀접한 공부를 하시지 않았나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한극재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서 앉아서 예. 훌륭하신 토론자분 보안 또 내지는 대화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시골에서 오늘 아침부터 목사시다 보니까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지금 공공재 용도 폐지와 행정법상의 비례원칙이 이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단한 논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박사랑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이 박사님을 보면은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학부 때 제가 알기로는 세법 또 일반 법학 그 다음에 대학원 때 경제학 박사로 학위 논문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대 최재천 교수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학문의 경계를 넣는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저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이 아마 법학이나 법학과 학부 때 또 대학원 때 경제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공공재 경제학적인 이론이잖아요. 그 이론을 법학에 이렇게 접목하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법학을 했지만 행정법을 했지만 이게 주변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값어치 있는 논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신 부분에 있어서 결론 부분에 이제 그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또 수단의 필요성, 뭐 두 가지 나눌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수단의 적합성이라고 말하는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법익의 이익경량 또는 균형점, 결국 이제 행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국필의 평등을 이 논문에 이렇게 접근을 어프로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사고의 유연성이 있지 않으면 이런 논문이 나오기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극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긴 했습니다. 보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박지자께서 이 논문을 대외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그런 계획이나 또는 어떤 예정이시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수정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접근하실 때 헌법적인 거, 행정법적인 거,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인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이제 사실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양시장이 행정권을 남용했다든가 아니면 일탈도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을 하지 않았나 안양시장이. 그래서 이걸 이제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용도 폐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제 국토계획법을 보면은 모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결정 변경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이나 군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만 할 수 있다는 게 제 말씀은 뭐냐면 시장 군수는 오로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결정 변경 위반 이걸 하는데 모든 행정행위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그런데 이제 그걸 안양시장이 이제 위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동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료가 지금 이제 항소를 해놨는데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좀 제대로 좀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게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결정 변경을 했는데 경미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건 주민 의견이라든가 또는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1심 재판부에서 그걸 곡해를 했나 아니면은 그걸 제대로 이렇게 법 적용을 오판을 했는지 그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1심 재판부에서 그걸 놓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나 아니면 시의회 의견 정치를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설명을 하실 때 공청회나 설명회는 간접 방식입니다. 직접 방식은 뭐냐면은 공람입니다. 공고하고 열람하는 거. 그런데 공청회나 그러니까 공청회가 더 중요하다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모든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열람하거나 공람, 공고하고 열람이 직접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거기서 반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접 방식인 공청회나 설명회는 직접 방식보다는 좀 중요성이 좀 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대외적으로 활용을 하실 노력이시다면 결론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41쪽을 보면 예비적 고찰 이것도 법학 하신 분이 예비적 고찰 쉬운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그러니까 이반 결정 이것은 모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할 때 이반하거나 결정하거나 결정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주어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법 그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41조 왼쪽 하나. 법 제30조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공부한 입장에서는 국토계획법만큼 그 위상이나 격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지사라고 했거든요. 시도지사, 주어가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광역도지사, 시도지사는 광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아닙니다. 시도지사, 이 주어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시장이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는 국토 장관하고 협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오른쪽에 미리 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만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안양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안양시에 지금 이러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변경을 해서 이 용도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 즉 자동차 정류장,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이걸 용도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경기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국토부 장관하고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수정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장이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41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1쪽에도 똑같이 셋째 의의에 보면 수단의 적합성 위반, 세 번째 마지막에 국토부 장관과 협의 미기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있어서 105쪽에 보면은 결론의 두 번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안양시장은 해가지고 넷째 줄에 안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구도 좀 수정 보완을 좀 했으면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대단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옛날에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 환경영향평가 특히 민간 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이행을 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야만,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소요해야만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제 가령 아까 동지 이야기를 했지만 동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계절을 거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굉장히 그만큼 과학적으로 발달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이 논문의 90쪽을 보면 90쪽에 이제 주의에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수단의 필요성을 해가지고 첫째 지금 이제 이게 두 번째 첫째는 이제 그대로 넘어가시고 두 번째 둘째 49층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일반적인 침해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126세대 엄격한 침해 12세대로 일조권을 침해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그 타당성 용역을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 아마 이걸 제출을 하실 요량이시다면은 가령 이 발제자 개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게 아니라 가령 언제 올해 상반기인가요? 이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 그 보고서 자료 제 몇 쪽에 의하면 제 몇 쪽에 따르면 그래서 일조권 침해가 일반적 침해가 126세대고 엄격한 침해가 12세대로 일조권을 침해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이 재판부에서 어떤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주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0쪽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95쪽에도 일조권 침해 똑같이 여기도 이 주장을 하실 때 그 타당성 연구 용역 자료 제 몇 쪽에 따르면 이렇게 일조권 침해를 표시를 제시를 하시면 훨씬 타당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조권 침해 기왕에 아마 그 연구 용역 자료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이렇게 제가 따로 주제넘게 지적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아무튼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긴 시간 토론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한번 이런 감정평가사 협회 회의실에서 그 가진 이 세미나는 지금까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는 물론 이제 어떤 청중이나 이런 걸 떠나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제가 이명욱 변호사님 여러분 있습니다만 또 행정법 아까 행정 소송법을 일조의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 국토개혁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행정 오토마이어인가요? 오토마이어의 행정법에 이제 이 옛날 왕정 때는 주로 이제 군주적이죠. 유럽 쪽에서 군주적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왕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일반 국민에게 다 이제 나누어진 거죠. 사실은 터미널도 이 시외버스 터미널 일부 서울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민간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걸 가령 민간에서 위탁을 줬는데 뭐 여러 가지 수익상 해실과 맞지 않아서 뭐 해지도 하고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민간에게 위탁 준 걸 제대로 못하면은 국가나 정부에서 다시 환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공공재로. 그래서 공영재로.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민간 쪽에 위탁 쪽에서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국가나 정부에서 그걸 나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이 한 사람이라도 국민의 어떤 대중교통 기본권, 저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을 석사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교통권, 그래서 이 기본적 인권, 이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또 경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열거되지 않고 헌법에 가령 나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토론 문제로서 발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말이 너무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관객에서 우리 그 비운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표현을 하고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단지 6개 단지를 모아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각 단지별로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 저는 건영 5단지 비대위원장입니다. 바로 연접되어 있는 현대와 한신 쪽에서 49층 오피스텔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주민 설명회가 차 있었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공람 절차도 거쳤는데,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2019년 1월경부터 평촌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을 했던 이 지역에 꿈마을과 샘마을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 특별 구역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구역에 민간 개발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공익과 공정에 부합되지 않은 이 행위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반대 논의를 많이 펴왔던 것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평촌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는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3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4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애초에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했던 그 기본 틀을 쉽게 바꿀 수 없게끔 특별법으로 묶어놨던 이 지역에 갑자기 민간 개발 사업자가 들어와서 스카이라인 뭐 이런 거 뭐 상관없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49층 오피스텔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돼서 저희 비운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저는 그 시의원을 2번을 했기 때문에 8년 과정 동안에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관련된 일들을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 부분이 지역 주민들로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무슨 어떤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입주를 했었던 지역이고, 그건 30년 넘게 그곳이 공터로 돼 있으면서 한때는 주말농장으로 쓰이고 막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난무했던 이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 가치를 생각해서 입주하셨던 분들인데 이것이 LH를 통해서 민간 사업으로 공매를 통해서 이양이 되고 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중요한 점들이 뭐가 있었냐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법률적으로 자문을 좀 받고 싶은 건데 해당 부지가 우리 발제자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이 시외버스 터미널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고 시에서는 또 다른 제3의 지역을 통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하지 못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LH는 그 지역의 땅들을 세금만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시에다가 수차례 제안을 합니다. 행복주택을 지어서 우리 분양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반대를 했었고 외곽순환도로 연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주택으로 형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줬던 거죠. 그런 여차 과정들 속에 LH가 시에다가 이 부지를 사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 시의원 할 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400억 정도에 사가라. 근데 시에서는 이 농산물 도매시장 조성 원가를 근거로 196억에 사겠다 라고 협상이 시작됐죠. 그래서 저희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 중간 정도 지점에서 250억, 300억 정도 지점에서 그 토지를 저희가 시가 사기를 희망을 했어요. 근데 이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시는 조성원가만 고집을 한 거고 LH는 400억 이하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협상이 결렬이 된 거죠. 저희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또 안양 시민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협상들이었던 거죠. 그때 시가 매입을 했으면 공공개발을 하는, 공영개발을 하는 단초가 됐을 텐데 그 시점을 놓친 거죠. 그래서 LH는 그럼 시가 결국 안 사갈 거면 우리 공매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절차에 나온 것처럼 1차, 2차는 유찰이 됩니다. 유찰됐던 조건 중에 하나가 개발사업자는 이 조건도 있잖아요. 그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있는 그 사람들만 두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는 다 유찰이 됐던 거죠. 3차 때 그 조건을 풉니다. 굳이 이거를 시외버스 여객터미널을 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 그냥 민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로만 풀어줬어요. 그래서 예상치가 저는 지금 559억이라는 숫자인데 저희는 594억이라고 하는 형태의 숫자를 그때 들었었는데 559억 정도로 LH는 상장을 하고 공매에 올렸는데 그 시점에 저희가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던 문구가 뭐냐면 그 공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고문에 이 지역의 특수성 일반 상업용지인데 여객터미널 부지로 제한되어 있었던 이것이 일몰제에 따라 용도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시한 거예요. 공고문에. 그러면 여기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왔던 그 4개의 업체들은 지구 단위 변경을 용도 계획을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변경안을 받아내는 게 어려운데 일몰제에 따라 자동으로 일반 상업용지로 돌아가네? 라고 하니까 저희가 들어서 봤던 거로는 559억이 아니라 1000억을 넘게 하는, 그래서 1100억을 써낸 해조건설이 낙찰을 받은 거죠. 그 문제점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는데 LH가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단어 조항을 많이 다뤄놔서 논쟁은 할 수 있겠지만 승소는 장담을 못하겠다 이 정도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변호사분들이 LH가 이거는 부당하게 공고문에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용도 변경이 된다라고 적시를 해서 공고를 했다는 거죠. 그 문구의 잘못된 점들을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균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매각을 한 이 부분을 원천부여를 해서 시가 적정 가격으로 사들여서 공영개발해 주기를 희망을 하면서 지금까지 4년 넘게 싸움을 해왔죠. 그 중에 저와
라이프 비상대책위원장 두 사람은 해조건설이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두 개를 다 걸었었는데 저희는 민사에서도 3천만 원씩을 모욕,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걸어서 업무방해 이런 거 걸어서 민사소송까지 했는데 1심에서 일단 다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이렇게 이 공익과 공정, 정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애초에 잘못 매각이 됐던 부분, 이것을 원천 무효화해서 시가 공적으로 매입을 하고 공영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왔고, 저도 행정소송의 지금 원고 중에 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신 이정욱 박사님, 이정욱 위원장님하고 같이 행정소송이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바들이 다 반영이 돼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편제를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와서 이 내용도 들으면서 많은 부분 또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과들이 나오기를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질의사항인데요. 그 원래 자동차 정류장부장 유통상업지역이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고. 그럼 유통상업지역이 어떻게 일몰제에 걸린다고 하는 건지, 아무리 LH공사에서 단서장고라도 그거는 변경될 수 없는 사안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도시계획이 이제 제정되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안 하게 되면, 도시사업 시행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효되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필요대 아니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시설이 실효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때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면 실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평촌 신도시 개발할 때 그때 실시계획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보면 시설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그러면 용지 조성을 한 상태에서 시설을 놓거든요. 이거는 이미 실시계획 단계를 지나버린 겁니다. 이제 용지 조성까지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일몰제 실효 대상이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해당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실효 부분은 제가 중통에서 많이 하면서 그 기준을 그걸로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은 그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서 집행 단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수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실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한참 지나왔거든요. 평촌 거기서 이미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용지 조성이 끝나기 때문에 실효 대상이 아닌데, 아마 LH에서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마치 실효 대상인 것처럼 하니까 저쪽에서는 이게 시대를 그걸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오버 배팅을 한 거죠. 사실은 1100을 배팅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착각의 원천은 LH에서 법률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게 실효될 수도 있다, 그런 사인을 주니까 실효되는 걸로 알고 이제 거기서는 오버 배팅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안양시장이 그걸 받은 때가 2017년이고 18년에 시장에 취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이거를 받으려고 자기가 시장에 대해서 이걸 풀려고 했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때만은 자기가 시장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받을 때의 생각은 그겁니다. 이게 실효될 거다. 어디선가 자문을 했겠지만 이제 좀 어설픈 자문을 받은 거예요. 실효가 이제 실시간이 났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 착수한 건데, 착수 안 한 걸로 오해를 하고,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안양시장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에러를 한 거죠. 근데 그 치명적인 에러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실시켜버리는 거예요. 원래 자동으로 실효될 줄 알았는데 자동으로 실효가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갑자기 안양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강제 실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 저는 여기 주민들이 오신 줄 모르고 또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저희 주민들이 또 생각지 못한 무조건 피해까지 무조건 아니라 또 조망권도 있고 재산권 여러 뭐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땅은 아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재감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종국 박사 회장님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토지주 측에서 자기들이 시민의 품으로 못 돌려주겠다. 이게 내 땅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 그렇게 개발하고 싶으면 주민들이 재건축할 때 그때 같이 개발에 착공해라. 그런 하나의 타협안도 내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9층이 올라가 버리면 주민들은 이제 재건축 그 수익성이 없습니다. 아예 뭐랄까 인생에 노후 대책이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양시에서도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줄 때 주민들 재건축과 같은 시점으로 하는 걸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는데 이걸 판사님한테 갖다 내면은 판사님이 바빠서 이걸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 변호사님이 또 요약을 잘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판사님이 판결을 쓰기 좋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수시 물품만 걸면은 안 봐버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공부하느라고 머리 아프고 힘드는데 그분들한테 또 머리 아픈 걸 들이밀면서 이 책대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왜 입장 바꾸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추구를 좀 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때 당시 1심 법원에서 감정하면은 그 재건축 그 방법하는 방법이거든요. 중견평가, 공평가 그것만 했는데 이종국 박사 회장님이 지적한 대로 개발법에 의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방식으로 하지 않은 건 무효입니다. 다시 해야 되고요. 또 그 개발 이익만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공이익도 환수해 가야 됩니다. 환수해서 이 공공이익도 일정 비율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획기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더 듣겠습니다. 네. 우리 원고 중에 한 분입니다. 8번 원고신가요? 네. 네, 8번 원고 9분인데 8번 원고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안양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원고로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 입장에서 우리 공정과 신뢰의 DA 포럼에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안양의 공공재가 영도 변경되어 불거진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먼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중교통권의 침해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쪽에 큰 관심이 없거나 뭐 전문가가 안 된다면은 막연한 개념일 수가 있는데요. 요 팜플릿을 한번 잠깐 혹시 있으시면 보시면은 여기 뒤편에 그림이 없는 쪽 맨 밑에 쪽에 보면 행정소송 원고 일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 소개시켜 주신 대로 8번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안양 시민 그런 자격으로 제가 8번 원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까 우리 장재서 박사님께서도 찍어주셨는데요. 안양시장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문화의 발전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자동차 폐지, 용도 폐지, 정의당 그 이제 얘기를 그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 저처럼 그 차
승용차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0대 성인 남자가 자가용이나 승용차 없이 지낸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승용차가 있으시고 이용하실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소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직까지 그 자가용 없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동권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자가용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우리 8번 김우정 의원은 뭐 혼자 그 너무 예외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치부될 수도 있고 평화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지역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또 지역에서 제가 이제 청소년 운동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권익과 또 관련된 그 시민 봉사단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저뿐만이 아니라 꼭 성인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 근원적으로 이런 그 자가용 문화에 환수할 수 없고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런 청소년들, 그다음에 또 우리 어르신 노인분들 요즘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 반납 운동도 많이 합니다. 사실 그거 하면은 지하철 승차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만 원 가량의 뭐 바우처를 주는 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정당성을 정말 받기 위해서는 꼭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차를 없앤 그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해서 이런 지방 갈 때 대중교통 이런 버스도 분명히 이용할 수 이용하는 그 자동차 면허증으로 이용하셨겠죠. 그런 분들은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꼭 지하철만 북한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방금 좀 전에 청소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사실 청소년들이 요즘 자기 주장을 자기 권리나 이런 걸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배제되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의 그 이동권 이거는 또 과연 누가 지켜주고 이렇게 저 같은 이제 사실 40대 성인 남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소수자지만 또 청소년들을 보면은 이 청소년들은 어떤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소수자와 이렇게 용도 폐지를 하면 공공재의 터미널 부지로서의 기능 가지는 공공재를 그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으로의 발전과 뭐 이런 걸로 이런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은 저 같은 소수자나 그런 교통 이용권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권익을 침해하는 아주 절대 이런 그 안양시장, 그러니까 꼭 안양시장보다도 이런 그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겠다고 표를 받고 선거를 통해서 그 선출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은 아니다. 그래서 꼭 그런 잘못된 행정 처분은 취소돼야 된다. 특히 오늘 세미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석하신 분들 모두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세미나의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심 법원에서 원고의 개인 원고에 대해서 기각한 이유가 1조건에 대해서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규모도 적정하지 않고 면적이 옛날 96년도에 반대한 적도 있고 1조건 침해도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 1조건 침해가 아까 박 박사님 못 들으셔서 그런가 본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감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행을 구했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는 그걸 다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개별적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막연히 침해됐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설계도문을 구해서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1조건 침해가 명백히 나타났다. 126세대, 12세대가. 그래서 그거를 2심 법원에서 다투면은 1심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했던 논리는 다 무너지는 것
것 같습니다. 그러면 96년도, 7년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던 것도 지금 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서명부 다 제출했거든요. 그것도 무너지지. 아까 면적 규모도 적정하잖아요. 그리고 일조권 침해도 있고 이렇게 일조권에 대해서는 논리가 다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권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1심에서 자 아까 우리 중대책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평촌역 뒷부분에 옮기려고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폐지하고 그리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지정을 하고 해보려고 하다가 지정도 못하고 이거 폐지 자체도 아니고 이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다가 또 주민 반대를 실패를 했거든요. 그걸 들어가지고 1심 재판부에서는 자, 우리는 대체 부지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1심 재판부의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를 쓴 겁니다. 소도 없는 논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대체 부지가 없어서 이 국토계획법 실체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지금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시간에 거쳐서 연구를 해서 많은 페이지를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조권 부분인 거고, 대중교통권 부분이고, 일조권 부분은 이미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 해석도 저쪽에서 1심에서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일조권 잠깐 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1심 법원에 다툴 때 우리 원고들이 잘못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뭘 잘못했냐면 그 일조권 감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조권 감정을 법원에다가 제출했던 그 감정서가 아니라 주체가 없답니다. 그 감정을 그냥 어느 자료에 있는 것 가지고 그걸 제출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회사가 감정을 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심 법원에서 이 일조권에 대해서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자료, 그거에 대해서 적합성을 따졌어야 되는데 따지지 못했다. 그걸 주장해야 된다. 2심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주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조권 감정을 하게 되면 전체를,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체를 다 해보고 거기서 이제 의견이 되는 건데, 전체를 다 해봤을 수도 있고 해봤을 거라고 본인은 판단한대요. 그런데 뒤에 부분에 앞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옆에 있는 단독주택 쓸데없는 것만 표시를 해놓고 진짜 뒷부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작이다. 이거는 조작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책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심 법원에서 철저히 다투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일조권 감정인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법원에 감정 등록되어 있고 300~400건 이상의 감정 실적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이고, 근데 안양시에서 제출한 일조권에 대해서는 잘 근거가 없답니다. 그 법원에서 감정한 적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조작된 전문성이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시에서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나가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그냥 뭐 걱정을 할게요. 네네네. 우선 일조권 문제가 이제 아까 좀 조심히 봤는데 152세대하고 12세대잖아요. 126세대하고 126세대. 그러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49층에서 규모를 줄인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저쪽 안양시장 쪽에서 좀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규모를 줄이는 거지 그 자체를 취소하는 사유는 조금 빠른데 나는 아까 대중교통권 그게 더 중요하다. 시민이 맞습니다. 예, 장애인 이번에 그 전장면 사건도 그 전철에서 다투는 것도 장애인 한 명이 원한다고 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복지 차원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게 절대 중요합니다. 안양 시민들이 신내도 주민에서 지금은 6인가 5인가 그 주민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쪽이 또 주장이 강한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당연합니다. 근데 안양 인구가 63만까지 갔다가 54만 7천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 줄어서 인구가 좀 는다는 건 조금 제가 방금 며칠 전 신문에 봤는데 그건 좀 그때 나쁘다. 안양이 굉장히 적었다가 이제 경기도 내에서 네. 경기도 인구가 1,600만 돼가지고 네. 그거를 다루면서 그 순위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네, 확인해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걸 근거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스빈님은 네. 그래서 그게 또 강하게도 주장을 해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말씀 하죠. 이준 부사장님께 건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데 헬조선시대 우리 감정평가자는 그때 당시 조선시대로 따지면 중인에 불과합니다. 중인. 그리고 재판장이나 판사님들은 양반에 속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거는 판결이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은 그 공권력으로서 수긍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는 항상 극정침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게 1심 재판이 잘못됐다 말한다 알바알고 하는 거는 뭐 중인으로서 말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뭐 나중에 삭제 편집해가지고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요 그 중인들이 알바알고 하면은요 역선택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너 잘났으니까 좋아. 피해는 안양 시민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하여튼 재판장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고 그분들한테 내내 하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녹음하지 말고요. 사무사님,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성소수자도 지금 존중하는 꼴이 되는데 뭐 틀린 법을 주장하는 아니, 자기 어차피 재판장 말에 왈가왈부 하러 안 하면 그러면 안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혹시 마지막 의견 더 할게요. 예, 하시겠습니다. 그냥 우리 녹음 없이 하는 겁니다. 이걸 나이 지금 많으면 왜 되고 있어요? 그 편집하면 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왜냐면 네. 이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네, 알겠습니다. 정의를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재판에 이기고 지는 거는 모든 게 변호사 책임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주세요. 여담입니다만 자유문화의 발전과 주변적 여건 변화 논의가 성남시 그거 할 때 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성남시가 그 폐쇄 제도를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제 장혁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2심에서 변호인께서 잘 좀 이렇게 다투어 주시라고 좀 힘을 북돋은 의미에서 우명욱 변호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세미나를 하면서 이 박사님께서 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25조 사망, 시행령 25조 사망과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사이에 밑이라는 말을 썼는데 얘가 원래 그 두 번째 준비서는 초안에 밑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 그 도시계획 그 지침, 그 지침, 도시관리 지침, 도시계획 그 결정 지침인가 그 지침을 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과 이 지침에 보면은 분명히
저건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국토부지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에서 안 지켰습니다. 저거는 실제로 안양시에서 거기서 아이들 얻어갖고 쟤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문제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뭐냐면은 이 지구단위계획과 일반 도시계획구역의 관계, 특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그러면 일반 도시계획 지역에 적용되는 법이 배제되는가? 이게 쉽게 해서 특별 지역인가? 지금 판결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 아니죠? 아니. 논문에도 꼭 관련 규정이 있고 유일하게 이게 지금 그 수립 절차에 대한 적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애먹고 있었는데 일단 1심 판결에서는 그냥 지구단위계 구역이면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거 내가 해결 못한 부분인데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박사님께서 그 미시라는 걸 힌트를 줘서 다시 보니까 제가 원래 그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원래 초안에 썼다가 그 부분이 자신에서 뺐습니다. 그렇습니까? 뺐는데 뺀 걸 나는 깜빡하고 계속 지금 아까 그걸 찾아봤는데 왜 이 기구들이 빠졌지라고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빠져있는데 그때만 해도 정확히 그 미시라는 걸 정확히 해석을 못했죠. 그래서 오화가 아니고 엔드라는 거를 보니까 지금 정리하니까 5% 미만이고 엔드죠. 그 다음에 주단위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중 도시계획 시설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의회를 안 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미나에서 그거를 보고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착오를 해서 나는 주장을 한 걸로 봤는데 주장을 못했구나. 근데 이 절차를 가져라고 하는 거는 특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 오기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착한 미스를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미시라는 말을 왜 그렇게 내가 좀 그것만 조금 더 포인트를 줬더라면 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하고의 그 차이를 이해를 했을 건데 근데 저 부분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길게 설명을 못했었습니다 사실. 그 초안에는 들고 있었다. 네? 초안에 넣었는데 내가 이거 설명했거든. 수립지침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는 조금 그게 좀 안 맞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다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자신 없는 거는 가능하면 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쓴 것에 대해 실용을 얻거든요. 법원에서 저 사람은 말 되는 거를 위주로 하더라. 이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쓴 준비서면이 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뺐는데 제가 그걸 잠깐 난 쓴 걸로 생각했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 계속 보니까 크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옛날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굉장히 큰 호재를 얻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부쩍 올라가는 그런 해야 되겠지만 그 미시라는 말이 저는 정말 큰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인데요. 도시 규모 자꾸 인구 규모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관련 도시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게 되면 관련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인구 규모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설정을 하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 시설들을 항상 꼭 존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로 함부로 그렇게 폐지하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먼저 명심하시고 그거 근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벌써 2시간 반 동안 장시간 동안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2시간 반. 그래서 이제 토론 여기서 마치고 한 말씀 하시나요? 짧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고요. 정보
판단하고 뭐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 학문의 의미가 아니어서. 그거는 아주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인구 50만 이상, 안양이 지금 54만 7천. 6,700, 예. 63만까지 갔습니다. 규모가 좀 재개발 재건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다시 환원되지 않을까, 복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안양시와 남양주시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양주시는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습니다. 도농 복합 도시로서 남양주시는 안양시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2만인 인천시 옹진군도 영흥도에 보면은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종합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안양 시민들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설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원고 일원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명욱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시의회 의견 정치를 하지 않았다 강하게 주장하고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발표할 때도 이거 재판부 정말 이건 오판한 거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저기 그 행정법규 행정법규라면 잘 아시겠지만은 예규, 고시, 훈련 아까 훈련 지침에 보면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 립하고 또는 이걸 이제 사실 안양시도 시에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걸 아마 재판부에서 그대로 그걸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일식 재판부가 정말 국토계획법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명 변호사님 2심 그 소장에는 그 사항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기 보면은 저기 이 훈련 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위반 과정이라고 있잖아요. 네, 지침이고 수립 지침. 네, 수립 절차에 보면은 저게 제 3절 위반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항이 국토계획법에는 위반하고 결정하고 또 결정 변경할 때에도 반드시 주민 의견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반뿐만 아니라 결정이나 그 결정 변경, 즉 용도 폐지입니다. 용도 폐지 할 때도 지방 의견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간과한 거죠. 근데 간과했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무엇이 또는 어떤 그 흠막이 있어서 아마 생략을 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양가로 3에 그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래서 시외버스 운송 사업령에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위반 과정뿐만 아니라 결정 또는 결정 변경 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강현수 박사님 뭐 말씀하실게요. 짧게. 그리고 이종욱 박사님의 이 방대한 자료와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연 그러면 안양 시민은 버스 터미널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나 뭐 사회 여론조사까지 공론을 해서 그것도 지방부에 좀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시대고 그다음에 KTX, SRT가 막 지나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할 안양 시민들은 얼마나 이용하기 원하는가, 과연 몇 프로가 원하는가 그런 것도
설문조사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그럼 개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원안대로 자동차 정류장으로 갈 것인가, 그것도 같은 설문조사 내용에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명호 변호사님한테 그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러 져준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데그 세미나 또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끝나면 뒤에 일단 세미나는 이거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